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이 세상에 나쁜 놈이라고 하면 되지. 나쁜 분들이 모두 예. 없어지는 그날까지. 오, 오늘 막 검을 휘두르는 날입니다. 네. 아시아 제1검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이 예.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또 오늘 오늘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나쁜 분들 어. 무찌릅니다. 진짜 신라젠. 야,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신라젠? 기억나요? 신라젠 사태. 주가가 10몇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내가 10몇만 원일 때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요?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누가 아는 분이 그때 성공의 잣대가 나 신라젠 있어. 그럼 우와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신라젠에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네. 누가 신라젠 주식을 들고 있다길래 아니야 나 별거 없어. 신라젠 주식 조금 있어. 이래서 거의 뭐 우와. 국민주였죠. 옛날 새로운 기술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예, 잠시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래서 경영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문제인 건지 예.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사기를 당할 분들은 덜 당할 수 있고 시도하는 분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라젠 이야기 이를 주로 좀 해드리려고 하고 하고요. 나머지 재밌는 이야기도 또 두 개나 준비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신라젠 이야기가 빨리 끝나면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들었어? 드디어 만났대. 누가? TDF하고 ETF. 오, 이 조합 난 찬성. 글로벌 대세 자산 배분 TDF를 이제 ETF로. 코덱스 TDF ETF.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의 황금 조합. 자동 자산 비중 조절로 연금 투자에도 딱. ETF 장점 그대로 TDF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 조합이 뭐라고? 코덱스 TDF ETF. 삼성 자산운용. 요즘 시장에 딱이네.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거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네. 아시아 제1검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손입니다. 네. 제일검은 아니고요, 좀 무딘 검입니다. 무딘 검. 무딘검. 무디는 검이 더 아파. 무딘검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상. 거의 진짜 아파요. 차라리 베어지면 그냥 네. 고통이 별로 없는데 네. 그러니까 김수원 대표님의 검은 고통스럽겠네. 예. 아파. 오늘은 신라젠 예,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라젠 뭐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굉장히 시장에서 큰 이슈 그 종목이었는데 네. 저번 달 6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 신라젠 그 문은상 그 전 대표 예. 그 BW 그 사기 발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고법 판결 난 것을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예. 고법에서 대법에서 다시 그 원심 파기. 그러니까 대법 판결에서 원심이라고 하는 거는 고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려서 예. 그게 좀 기사화가 됐는데 이 그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일당의 그 BW 그 부정 사기 발행 사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림 한번 보면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아주 그 희한하고 골 때리는 사건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그 동부증권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 DB증권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거는 문은상 씨 일당이 그 동부증권하고 같이 작당을 해서 세운 그 페이퍼 컴퍼니예요. 예. 무슨 크레버스 파트너스인가 회사 이름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신라젠이 있죠. 네. 그 문은상 씨는 2014년에 신라젠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였죠. 예. 근데 이렇게 동부증권이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에 350억 원을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 페이퍼 컴퍼니가 문은상 일당에게 또 돈을 줘요.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신라젠이 BW 350억 원을 발행을 하거든요. 예. 그 BW 인수대금으로 써요. 음. 근데 신라젠은 이 돈을 BW를 350억을 발행을 하고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페이퍼 컴퍼니에게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네. 돈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한테 가죠. 네. 페이퍼 컴퍼니가 그 돈을 받아서 동부증권에다가 갚아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원턴으로 돌아요. 350억 원을 가지고 돈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원 동부증권한테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네. 한 텀으로 돌아요. 예. 그 다음에 자 신라젠이 자기 자금으로 350억 BW를 문은상 씨 일당한테 이렇게 갚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문은상 씨는 페이퍼 컴퍼니한테 그 전에 빌린 게 있죠. 예. 페이퍼 컴퍼니한테 갚아줍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는 신라젠한테 이렇게 빌렸던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다시 또 갚아. 신라젠한테 다시 이렇게 갚아줍니다. 네. 그래서 350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또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350억 원은 최종 정산을 시켜버리죠. 네. 그러면 뭐가 남느냐? 이 당시에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는 것은 그 분리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채권 부분하고 신주 인수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런트 부분하고 분리 거래가 가능했어요. 예. 채권은 채권대로 또 워런트 신주 인수권은 신주 인수권대로. 그러니까 채권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채권 부분은 신라젠이 이렇게 상환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돈을 가지고 문은상 씨 일당은 신주 인수권은 자기들이 가지는 겁니다. 신주를 인수할 권리 워런트 한 주당 3,500원의 신라젠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권리죠. 예. 그러니까 발행 금액이 350억이고 한 주당 3,5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워런트니까 350억 나누기 3,500원을 하면 1,000만 주를 확보할 수 있는 신라젠 주식 1,000만 주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하나도 안 푼도 안 들이고. 들이고 어. 그냥 동부증권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이용해 가지고 돈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고 두 바퀴 딱 돌리면서 그냥 바로 신주 인수권 워런트 1,000만 개를 그냥 이렇게 확보를 한 거죠. 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상장 회사 시절입니다. 신라젠이 예. 2014년에 2015년에 IPO를 하죠. 신라젠이 IPO를 하는데 주당 공모 가격이 15,000원이죠. 그리고 IPO해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막 신라젠 주식 못 사가지고 안 다닌 사람들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래서 주가가 10몇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13만 원, 13만 원까지 한때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2015년에 IPO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문은상 씨 일당이 이걸 이제 신라젠 사태가 그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이걸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500원 신주인수권 행사해서 3,500원에 그 받아가지고 10만 원 넘게 팔고. 뭐 10만 원에도 팔고 뭐 예. 8만 원에도 예. 팔고 뭐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문은상 씨 일당이 챙긴 그 돈이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신라젠 그 뭐죠 팩사백 그 임상 문제 생기고 하면서 뭐 주가 거꾸라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언제도 2020년에 거래 정지가 됐죠 아마. 네. 2020년 6월인가 거래 정지가 됐나요? 6월에 됐나 5월에 됐나? 하여튼 지금 2년 반 예.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데 그 조만간에 그 거래소 심사 결과가 나올 건데 이번에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이번에 상장 폐지. 거래소에서 한번 살려줬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기간을 부여를 해줬는데 아마 이번에 또 그 안 좋은 결정이 나면 상패 결정이 나면 재심 없이 아마 바로 상패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신라젠 주주들도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6월 30일 날 대법에서 고법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야 이거 자금 돌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납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넣자마자 바로 돈 빠져나갔잖아요. 신주 BW 대금 넣자마자 그 대여금 상환 자금으로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돌리기, 가장납입으로 BW를 발행을 하고 거기에서 신주 인수권을 확보를 해서 행사한 행위는 이거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거다. 그래서 이제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로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예. 1심에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그 문은상 일당의 부당이득을 350억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검찰에서는 1,900억 기소를 한 거예요.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하고 얘네들이 실제로 팔아서 챙긴 그 이익, 실제 주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900억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350억만 인정이 됐습니다. 발행 가격, BW 그냥 발행 가격 그것만 그 부당 이득으로 인정이 됐고, 벌금 350억이 선고가 됐고, 그 다음에 배임도 350억이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350억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 가가지고는 징역 5년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 벌금액이 10억으로 훅 내려가요.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이 부당이득 그 산정하고 이 배임액 산정에 있어서 1심하고 좀 의견이 달랐어요. 2심에서는 부당이득은 이게 산정하기 어렵다,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산정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배임은 10억으로 인정을 하는데 왜 10억이냐? 정상적으로 BW 대금이 회사에 납입됐더라면 최소한 회사가 그걸 가지고 운용을 했더라면 한 3% 정도 금리에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운용해서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 10억. 그만큼 손실을 끼친 걸로 봐준 겁니다. 그냥. 저 10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 6월 30일 날 그 대법 판결에서는 부당이득 350억으로 산정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원심 파기가 된 겁니다. 고법 판결이 파기가 된 거예요. 부당이득 350억이 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니요. 부당이득 350억 산정돼야 된다면 이건 아니고, 이건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겁니다. 그 대법원에서도 부당이득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는 제가 잘못 적었는 건데, 이래서 우리 그 매체 기자들 이렇게 참 좋아는 하지만 이 매체 기사 보고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법 보도 자료를 또 다시 이렇게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했는데, 언더스탠딩에 출연하셨어요. 언더스탠딩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진우 이투더 진투더 우 가만히 있지도 않거든요. 이 이상한 진행자가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이투더 진투더 우가, 그래서 이 그 부당이득은 대법에서도 인정 안 했습니다. 원심이 맞다. 부당이득은 애매하다, 이거는 모호하다. 그러나 배임은 인정된다. 발행가액인 350억만큼의 배임은 인정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파기환송 가면 배임액 이제 재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10억이었잖아요. 대법에서는 350억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배임액이 350억으로 인정되면
징역 5년 뭐 되면서 이 벌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래도 대법원 판사들이 좀 네. 몇 번 보면 항상 그래도 1, 2심보다는 합리적이거나 음. 치밀한 것 같아요. 특히 경제범 관련해서는 그거는 1, 2심은 맞아요. 무슨 네. 개념을 모르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 좀 만큼. 1심이 이제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이 사건에 있어서 뭐 1심이 뭐 잘못됐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야 이렇게 사기적 부정 거래를 통해서 BW를 발행을 해서 신주 인수권을 확보를 하고 네. 그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해서 1,900억 이득을 얻었으면 그게 부당 이득이지. 뭐가 부당 이득이란 말이냐. 네? 뭐 그렇게 보는 시각 그렇게 뭐 그게 또, 일반인들의 네, 생각인 상식이고. 거고 이게 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1심에서도 왜 1,900억 원을 인정을 안 했느냐. 네. 이거는 제가 원래는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예. 이 판결문을 제가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법원 보도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1,900억 원은 실제 그 당시에 여러 차례의 실제 주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는 그 실제 차익인데 운 좋았다 그건. 운 좋아서 먹은 거지. BW 사기 발행하고 그때 그 형성된 주가하고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없죠.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이 그렇죠, 되겠느냐 그렇죠. 하는 부분이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1심에서는 350억 원은 가장 납입인데 실제로 니들 돈도 아니고 빌린 거를 주고 회사에 주고 회사에서는 쏠랑 빼가지고 완전히 동부증권한테 갚아버리고 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네. 니들이 그 신주 인수권도 이 BW 발행에 붙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350억까지는 부당 이득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 1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그 회사가 350억을 손해 봤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렇죠? 아니, 부당 근데 이 사람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 아까 처음 그림에서도 보면 처음에 이제 돈이 동부증권에서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삑 한 바퀴 돌아서 네. 동부증권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습니다.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빚진 사람이 없어요. 빚졌다 맞아요. 갚았다 빚졌다 갚았다 맞아요. 해서 맞습니다. 처음 시작은 동부증권에서 350억이 나왔지만 쭉 다 돌고 돌아서 결국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신라젠도 뭐 딱히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만 그 다음에 2차로 돈이 돌았는 것도 신라젠에서 나와서 문은상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예. 페이퍼 컴퍼니로 와서 다시 신라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차례 돌긴 했지만 결국 아무도 빚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빚졌다 다 갚았으니까. 그렇죠. 문은상도 예. 갚았고 동부증권도 빌려줬다 예. 갚았고 신라젠도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예. 받았고. 그래서 대여하고 상환하고 네. 그거는 그냥 돈은 그렇게 돌아는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BW라는 분리된 BW만 남아서 네. 대주주가 그걸로 차익을 왕창 먹었다. 그래서 그거는 나쁜 1심은 짓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납입을 그거를 이제 죄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를 해서 돈을 넣어주건 예. 회사가 유상증자한 증자 대금을 넣어주건 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서 그 돈을 누구한테 대여를 한다든지 사용을 하는 거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로 보지만 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증자나 채권 인수를 염두에 해주고 두고. 그 돈을 다른 데로 빼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부정한 수단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예. 그냥 돈을 유통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납입 자체를 죄로 보는 거거든요. 죄로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가장 납입을 해서 설령 나중에 그 돈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가장 납입 자체를 그 죄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납입 자체가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워런트가 없었으면 네. 그냥 워런트가 없는 그 일반 채권이었으면 대출이었으면 뭐 문은상 씨가 거기서 무슨 그 이득을 워런트 얻겠어. 이득을 못 그렇죠. 얻었을 텐데 빌렸다 네. 갚았으니까. 가장 납입이라는 자금 돌리기 형식으로 BW를 발행을 해서
돈은 이렇게 돌리고 그 워런트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취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 BW 발행이 없었으면 취하지 못했을 워런트를 그렇죠. 취해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는 실제 주가하고 워런트 행사 가격 간의 차액 9,900억 그것까지는 인정을 못하겠지만 사채 발행 금액 350억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당이득 350억도 인정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배임 350억도 인정을 한 거예요. 배임은 신라젠은 돈 거기 없어요 나간 거 아까 그 네. 안프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돈이 나간 게 떠났잖아요. 없어요. 사실은 네, 사기긴 근데- 사기인데 실제로 나간 돈은 없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발행 당시를 이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 발행 당시를 설령 그 이후에 돈을 다시 돌려서 회사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BW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네. 회사에 사채 상환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려서 회사에 그 돈이 돌아오도록 구조를 미리 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시를 하고 시장에 공시를 하고 발행을 하여서 누구나 다 신라젠이 BW를 발행했기 때문에 350억 상환 의무가 있다고 다 시장에서 다 인정을 했고 예. 그래서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잘라서 보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범죄 이후에 그냥 정황으로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범죄 행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 100억을 빼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100억을 다시 갚았으면 무죄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다. 그거는 그런 그냥 배임 횡령 횡령으로 횡령이지. 보는 겁니다. 횡령으로 보는 갚았다가 겁니다. 몰래 회사 돈 뺐다가 음. 다 잘 쓰고 그냥 그대로 갚아놨어. 회사는 실제로 손해를 안 봤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에 금값 많이 올라서 뭐 이렇게 그래서 오스탐 임플란트의 아, 재무팀장도 횡령액이 나중에 상당 부분을 다시 넣었지만 횡령액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횡령액은 그거는 변하지 횡령죄로 않으니까. 그대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손해를 네. 안 받더라도 네. 횡령은 횡령이고. 그렇죠. 그래서 350억인데 1,900억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돈 100억을 빼서 네.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디 애플 주식이라고 할까요? 좋아. 재건축 아파트. 네. 거기에 투자를 했어. 네. 그래서 200억이 됐어. 네. 그래서 100억은 내가 먹고 100억 다시 꽂아놨어. 잘 돌려놨어. 그러면 횡령이 아니냐? 횡령이 아니냐? 횡령이지. 횡령이지. 뭐 근데 횡령이지. 다만 이제 이 100억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논리는 예를 들면 100억 똑같이 100억이니까 헷갈리니까 100억을 빼서 500억을 만들어서 400억은 내가 먹고 100억을 다시 돌려줬으면 이 400억이 부당이득이냐 아니면 100억만 횡령한 이 100억이 부당이득이냐 이건 싸울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그러면 이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하면 100억을 회사 돈 몰래 뺐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200억을 만들었어. 그래서 회사 돈 150억으로 갚았어. 난 회사 50억만 이득을 먹었어. 준 행위네. 회사 그럼 이득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럼 100억을 횡령했다가 네. 150억을 갚았으면 네. 100억 횡령죄는 그대로 있고 네. 표창장은 따로 주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횡령죄는 그대로 있겠지. 네. 회사 돈을 횡령 네. 그러니까 회사 횡령입니다, 정확하게 횡령. 회사 돈 횡령이 아니라 네. 신라젠 같은 케이스는 회사 주주들의 주식을 횡령한 거죠. BW가 발행됐으니까 그 일이 없었으면 괜히 발행 안 해도 됐을 주식이 3,500원에 발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 번 이득 자체가 다 횡령액이냐.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사실은 이제 주식 발행 수 증가에 따른 희석 효과도 있었을 그게 것이고 주주들 손해니까. 그렇겠죠. 그게 그렇겠죠. 주주들한테 뭐 우리가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피해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2심에서는 그 부당이득 자체를 이건 법원은 모호하면 인정 안 하거든요. 이게 부당이득 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부당이득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부당이득이란 말이냐. 예. 뭐 그런 생각을 갖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르지 뭐 우영우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네.
아세요? 우영우? 알죠. 네. 저 엄청 좋아합니다. 예, 요즘 우투더 영투더 우. 예? 예. 네. 그래서 우투더 영투더 우 정도가 가서 뭐 또 이렇게 하면 뭐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는 부당이득 자체로 인정이 안 됐고 배임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납입됐더라면 350억 원을 회사가 최소한 운용이라도 했을 텐데 가장 납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본다는데 그것도 이상. 뭐 조금 이제 탁 와닿지는 않는 면이 운용을 하면 있죠. 1년을 할지 2년을 운용할지 3년을 운용할지 어떻게 그 알고. 기간은 있겠죠. 예, 거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예. 10억을 산정을 했겠죠. 예. 대법에서는 부당이득은 역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이득 이거는 원심 맞다. 부당이득은 근데 없다. 배임은 역시 배임은 발행 당시를 본다. BW 발행 당시를 보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는 돈을 안 넣은 거다. 가장 납입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돈은 들어갔지.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안 넣은 거다. 실질적으로 돈을 안 넣고 BW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당이득으로 보진 않겠다. 그러나 회사의 상환 의무 350억 상환 의무를 그 지점에서 지게 만들었다.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거다. 그래서 원심 파기한다. 그러니까 1심의 논리로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지. 그렇게 그런 걸로 봐야 BW를 돼. 발행했다고 해서 그 BW가 그 당시 범죄 당시에 얼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건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돈을 1,000원을 횡령해서 로또를 샀는데 30억이 당첨이 됐어. 어? 그럼 나는 회사 돈 30억을 횡령한 건가? 30억을 횡령한 거냐? 아니면 부당이득을 30억을 번 거냐? 아니면 1,000원이냐? 뭐 이 논리겠죠. 근데 여기서 대법원은 이건 1,000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뭐 파기환송됐으니까 다시 뭐 파기환송심을 이제 다시 할 텐데 뭐 그냥 그 배임 그대로 인정돼 가지고 조금 더 벌을 세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 좀 보시면요. 대법원 판단을 지금 간단하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이게 너 돈을 넣고 곧바로 이렇게 인수대금을 인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납입되지 않은 채로 발행된 걸 보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인수대금이 회사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 피고인들이 다 대표이사고 뭐 회사의 감사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사로 하여금 사채 상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사실상 인수대금은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서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게 이제 배임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인정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명확하진 않은데 그게 고민할 거리가 남네요. 예. 뭐 대충 이투도 진투도 우 프로도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900억 번 돈이 다 부당하니 몰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회사 돈은 1,000원 횡령했는데 내가 로또 당첨된 거다. 그렇지. 라고 주장하면 1,000원이 맞는지. 대법에서 그 이런 논리인데. 이제 판례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판례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류의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겠네요. 사실 이 대법 이게 부당이득 산정에 대해서는 뭐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1, 2심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또 대법 판단이 조금 다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그러네요.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 옵티머스 사건 그 기소된 그 김재현 대표 대법에서 징역 40년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 옵티머스 사건은 제가 이제 언더스탠딩에서도 한번 굉장히 깊숙하게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1심보다도 그 항소심에서 형을 훨씬 더 크게 얻어맞았잖아요. 근데 대법에서 그걸 그냥 확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750억 그 벌금에 징역 40년,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인가 뭐 그렇죠. 25년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중형을
얻어맞았습니다. 와. 그래서 굉장히 그 악질적인 범죄로 보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그러게요. 그 자산운용사를 세우고 고객들한테 펀드로 돈을 받아서 네. 이 펀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뭐 미국 국채 살 거예요. 한 후에 국채 샀어요라고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딴 이제 자기들이 그 운용하는 여러 뭐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데 돈을 그러니까. 다 돌려가지고 그건 무지막지한 그 피해자를 양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의적인 그 발행이고 사기 행위였다. 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크게 두들겨 맞았는데 뭐 우리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좀 감옥에서 거의 뭐 여생을 제가 그때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하여튼 굉장히 중범죄이긴 한데 네. 이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뭐 이분이 40대 같으면 한 80살, 50대 같으면 90살 예.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뭐 인간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번 했다가 아주 그 여러 사람이 댓글로 그런 저 자본시장 중범죄에 대해서 그런 쓸데없는 그 애정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질타를 많이 아니면 김 대표님 하셨더라고요. 대신 들어가시든가 그럼.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미국이면 400년이지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야. 그때도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거는 뭐 평생 감옥은 당연한 거고 형 자체가 몇백 년 형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경제 범죄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갚으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은 좀 안 좋고 어제 뭐 하는 이제 처음으로 뭐 빅스텝 하고 여러 가지 뭐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고 뭐 그래서 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경기 자체가 침체되고 하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좀 공부 좀 하고 네. 재무제표 공부, 회계 공부도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자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몇 가지를 네. 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들 좀 좋습니다. 잘 들여다봐야 될 것들 네.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이 코로나 거리두기 많이 완화되면서 여행주들 또 이제 렌트카 같은 거 좀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뭐 저가 항공수가 살아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시 아직도 뭐 여행사나 아니면 그 렌트카 회사라든지 뭐 항공주들이 좀 많이 비빌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두 렌트카 회사인데 이것 말고도 좀 있습니다만은 뭐 레드캡 투어라든지 SK 렌트카도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고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한 4월 달부터 최근에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있어요. 지금. 요즘 뭐 예. 안 떨어지는 게 없어가지고. 모든 주식이 다 저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래가지고 어디 뭐 놀러 가겠냐, 제주도 가겠느냐, 뭐 별로 새롭지 여름 않습니다. 그 휴가 포기자 있잖아요. 예. 뭐 여름 휴가 포기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살아난 듯 하다가 이제 이런 양상인데 네. 이게 지표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 렌트카 비중도 늘고 롯데 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를 좀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전기차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도 늘리고 있고 이 렌트카 회사들이 그 렌트카로 몇 년 굴리다가 중고차로 팔아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짭짤하거든요. 이 중고차 사업에서 중고차 판매에서 매출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좋습니다. 여기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고차 매각 대수도 꾸준하게 12,000대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당 판매 가격, 중고차 대당 판매 가격도 최근에 한 1,4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지표상으로는 좋은데 이게 과거의 지표인 거고 지금 사실은 지금은 뭐 하루하루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예. 주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렇게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앙일보 엔트랩이라는 그 뉴스레터를 보니까 예. 그 뉴스레터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다루기는 했더라고요. 렌트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볼 때 잘 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SK 렌트카를 이렇게 보시면
영업 수익이 많이 늘었죠. 8천억에서 이렇게 한 1조까지. 영업 이익도 뭐 한 700억에서 790억 이렇게 네. 잘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익 계산서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현금 흐름으로 가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죠. 20년에도 1,200억, 네. 또 작년에도 한 600억 정도 영업 그 현금 흐름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익은 이렇게 잘 무슨 뜻입니까? 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뭐가 이렇게 안 좋은가를 보면 여기 이 뭐 운전 자본 조정해서 보면 마이너스 5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그러네요. 있잖아요. 예. 이 운전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이놈이 마이너스 5천억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뭐 단기 순이익도 내고 다른 숫자가 이렇게 좋아도 결과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운전 자본 이걸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SK 렌트카는 보시는 것처럼 자 렌탈로 돈을 법니다. 이렇게 예. 21년도에 6,200억은 렌탈로 벌었죠. 네. 그 다음에 렌탈로 차를 뭐 4년 5년 굴리다가 그 다음에 중고차로 팝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 2,500억 이렇게 매출을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양대 매출이죠. 예. 렌탈하고 중고차 판매 이게 이제 회사의 이제 주된 사업이고 이거 가지고 한 1조 정도 매출을 이제 올리고 있는 양상인데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 뭐가 안 좋냐면 여기 보시면 렌탈 자산 있잖아요. 여기 렌탈 자산에 가보면 여기 7천억이 마이너스잖아요. 네. 현금 흐름에 7천억 원의 마이너스 영향을 준 겁니다. 이 렌탈 자산이라고 하는 놈이 예. 이게 뭐냐면 차량을 구매하는 겁니다. 네. 차량 구매. 아. 네. 차량을 계속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계속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 설비 투자를 하는 그런 거죠. 셈이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서 설비를 샀다. 예. 1조를 샀다, 2조를 샀다. 근데 이 렌트카 회사는 이 렌트카 이 신차를 구매를 하면 이게 분명히 유형 자산인데 네. 다른 기업은 유형 자산을 사면 투자 현금 흐름으로 가는데 그렇죠. 예. 이 렌트카 회사는 신차를 사면 유형 자산을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동을 시키잖아요. 네. 렌트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신차 구매 대금 자체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차를 많이 사. 많이 사는데 신차를 많이 사다 보니까 목돈 주고 신차 사가지고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렌트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형 자산, 다시 말해서 렌탈 자산 산다고 지금 7,500억 쓴 겁니다. 작년에 신차 렌탈용 차 구매한다고 7,500억 캐시가 아웃돼 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지간히 이익을 내지 않고는 또는 중고차를 어지간히 많이 팔지 않고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는 마이너스로 나오기 십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면 회사가 어려워지죠. 가면서 좀 회사가 막 렌트카 가동률을 막 올려서 이익을 좀 많이 내고 또 많이 구매한 신차들이 가동률이 굉장히 높게 잘 가동이 되고 또 제때 중고차로 잘 매각되고 하면 이 영업 캐시 플로우도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고 너무 야 이거 왜 계속해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이게 마이너스인 이유가 뭐냐? 예. 그 이유가 지금 계속 영업 활동에 쓰기 위한 지금 투자가 신차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영업 활동에 쓰기 위한 그 신차를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잘 굴러가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차후에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뭐 가동률이 뭐 낮게 유지가 되고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중고차 판매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면 캐시플로는 계속 나빠지는 거고 회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회사의 뭐 가치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그 현금 흐름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니까. 이 렌트카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회사네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 100대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1000대, 그 다음에는 10,000대, 그런 그다음에 구조적인 10만 부분이 대가 있죠. 되면 그렇죠. 아무리 장사 잘해도 네. 차 사는데 돈 다 나가고 네. 결국은 회사는 마지막에는 항상 자산을 갖고 있을 텐데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은 그렇지.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억울한데 문 닫아야 되는. 아니 게다가 캐시 네. 게다가 캐시면에서는. 자동차를 먼저 사고 네, 나중에 파니까. 나중에 중고로 끌어서 파니까. 팔잖아요. 맞아요. 총합은 더 많이 받을 수 네. 있어도 맞아요. 당장은 비용이 들고 그러네. 받는 건 천천히 받으니까 그걸 회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 이제 계속,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원가 관리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렇게 유형 자산에 고정 자산에 투자가 들어가도 예. 이 어차피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률의 뭐 가동률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지점으로 가고 예. 또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가동을 하고 또 보통 3, 4년 되면 그 판매를 요즘은 3, 4년 되면 판매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캐시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적어도 BP 아니면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서는 지점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돼서 예. 작년에는 렌트가 1000대 샀는데 올해는 성장이 둔화돼서 500대밖에 안 사. 네. 라고 하면 오히려 영업하던 현금 흐름은 야 근데 중고차 작년에 1000대 산 거 많이 잘 팔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바로 거라서. 그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바로 보시면 그거래요. 뭐. 올해 1분기에 네. 자 올해 1분기에도 뭐 한 220억 이익을 냈죠. 예. 올해 1분기에 영업 현금 흐름이 420억 플러스입니다. 네. 이게 왜 올해 1분기에는 420억 플러스가 났느냐 보시면 렌탈 자산 있잖아요. 이게 네. 작년 요게 21년 작년 1분기에는 2,000억? 한 2,200억 정도 산 거야 차를. 네. 덜 샀어. 1,400억. 예.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겁니다. 예. 이게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투도 진투도 우 그 프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렇게 그 렌탈 차를 이렇게 적게 구매하니까 이게 영업 활동 현금에서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플러스를 내기 위해서 차를 적게 사게 되면 그거는 회사의 그 영업 활동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작게 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올해 1분기에 플러스가 난 원인은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야, 근본적으로 기업의 주주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생명보험 회사는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래도 어느 날 지구는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날 이 네. 회사는 부채를 가득 안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구 멸망 때문에. 그러면 안 억울하죠. 왜냐면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받아서 먼저 썼으니까. 내가 안 기자한테 한 뭐 50억 빌려서 쓰다가 미안해 하고 그냥 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조회사 있잖아요. 네. 프리드라이프 같은 경우에 네. 영업에서 전혀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은 선수금을 받잖아요. 회비를 받잖아요. 네. 회비를 차곡차곡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놨다가 이 회원들이 상을 당하면 네. 그때 상조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때 그렇죠. 돈이 나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 수천억 원의 돈을 운용을 합니다. 채권도 사고 각종 금융 상품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나고 있어요. 금융 상품 운용 수익을 내는 게 상조 회사들이지
상조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예요. 보면 그렇죠. 예. 미리 선금 받아 그런 놓고 겁니다. 예. 재밌어요 그게. 자, 그래서 롯데렌탈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에 보면 이렇게 뭐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보면 2,200억 마이너스예요. 700억 영업 이익을 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왜 그런가 보면 여기 보면 렌탈 자산이 작년 1분기보다 올 1분기에 렌탈 자산에서 3,200억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로 잡힌 거는 돈을 썼다는 겁니다. 3,268억 원어치를 차를 사면서 그 위에 또 선급 렌탈 자산까지 1,798억에서 여기서 뭐 한 5천억 돈이 캐시 아웃 돼버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2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같은 거 이제 빨리빨리 구매해서 그 소비자들 취향에 맞는 그런 차를 공급을 하려고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여기서 보이죠. 이게 잘 맞고 그 차량 뭐 가동률이 뭐 굉장히 지금 차량 가동률이라는 게 단기 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0%밖에 안 되거든요. 한 40%가 안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 70%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완전 대박이죠. 한 70%까지만 끌어올려도 완전 대박인데 하여튼 그런 지금 그 그림이기 때문에 그 렌트카 이렇게 신문 기사 보면 아 렌트카 뭐 이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뭐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되면 부활한다. 근데 회사 재무제표 들어가니까 뭐야 이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게 캐시플로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아 이게 렌트카 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정유사. 네. 지금 정유사. 유가가 좀 꺾였단 말이에요. 네. 꺾이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죠. 이 그림에 보시면 꺾였죠? 예. 뭐 100달러 6국제 유가 100달러 밑으로 3개월 만에 최저치. 예. 그리고 또 뭐 또 이거. 근데 이제 또 어떤 기사는 뭐 하락폭은 제한적일 거다. 꺾여도 또 어떤 기사는 뭐 올해 하반기에는 유가가 소폭 하락할 거다. 101에서 108달러. 야 이것도 센데.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재고 평가 손실을 지금 정유사들이 이제 볼 수 있다. 재고 평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정유사들이 재고평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왜냐하면 유가가 높을 때 사놓은 기름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재고로 갖고 있는데 국제 시세가 도입한 유가보다도 더 떨어지게 되면 재고평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재고평가 이익은 없어도 재고평가 손실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그 유튜브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2020년도에 나온 유튜브인데, 자 S-오일이 선입 선출법 회계 처리 때문에 재고 손실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S-오일은 선입 선출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SK보다도 재고 손실이 훨씬 더 커졌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기사를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끌고 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그 유튜브 채널이 뭐냐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채널이에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이 기사를 끌고 와가지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 유가가 지금 꺾여서 내려간다. 아 그러면 정유사들이 재고평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정유주의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S-오일이 훨씬 더 재고 손실이 커진다더라. S-오일 국제유가 계속 떨어지면 SK보다도 S-오일이 더 박살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유가가 떨어져서 재고 평가 손실을 보게 되면 S-오일이 SK보다도 덜 볼 가능성이 높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재고 자산의 그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S-오일 보세요. S-오일이 자 원유 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A 들여왔어. 이제 한 구찌 탁 구찌 일본말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탁 들어오고 B 물량 탁 들어오고 C 물량을 이렇게 들여왔잖아요. 예. 그럼 이걸 이제 뭐 정제에 투입을 할 거 아닙니까? A는 정제 투입해서 판매를 했어. 예. B도 정제 투입해서 판매를 했어. 지금 C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한 A하고 판매한 B를 매출 원가로 보고 예. C는 남아 있으니까 기말의 재고 자산이겠죠. 예. 요렇게 처리하는 것을 선입선출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정제 투입돼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기름은 뭐 탱크에 그냥 쏟아 부으면 섞여버리면 사실 똑같은 건데. 뭐 다 그냥 기름이지 언제 네. 들어온 놈이 언제 나갔는지를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S-오일은 선입선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 들어오고 B 들어오고 C 들어왔으면 그 가격은 다 나중에 이렇게 A가 먼저 정제 출고됐고 그 다음에 B가 출고됐고 C는 남아 있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고 보는 게 선입선출이죠. 예. 그러면 요 A하고 B가 매출 원가가 되고 C는 기말 재고 자산이 되죠. 예. 근데 SK는 그렇게 안 합니다. SK는 A 들어오고 B 들어오고 C 들어왔지만 이걸 한 방에 묶어버립니다. 예. A, B, C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다 묶은 거에 3분의 2는 매출 원가로 보고 3분의 1은 재고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A 나가고 B 나가고 C가 남았네. SK는 A, B, C 도입 금액 다 다르지만 세 가지 도입 금액을 다 합치고 3분의 2는 매출 원가로 3분의 1은 그냥 기말 재고로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유가가 쭉 오르는 시기야. 예. 유가가 오르는 시기 같으면 네. SK는 남은 게 제일 비쌀 남은 게 비싼 거고 최근에 거고 그렇죠. 매출 원가로 간 놈들이 싼 놈들이야. 놈이죠. 예.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겠죠. SK보다는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죠? 당연히. 예. 반대는 그러면 유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 보세요. 자, A가 나갔고 B가 나갔고 C가 있어. 유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가 하락기야. C는 그러면 제일 싼 거죠. C가 제일 싼 거예요. A, B는 비싼 놈이야. 예. 비싼 놈이고 C가 제일 싼 놈이니까 예. 유가가 떨어질 때는 S-오일보다는 SK가 좀 유리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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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가 떨어질 저건 다 때는 섞어 놓으니까. 예,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유가가 하락할 때는 네.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크기가 SK가 더 크단 말이에요. 예.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S-오일의 재고자산은 가장 제일 최근에 싼, 아주 제일 싼 싼 놈이 거고.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유가 하락기에 기말 재고 자산의 크기는 SK께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오른쪽이. 예. 자, 그러면 S-오일 기름은 배럴당 50불로 남아 있고 재고가 기말 재고가 SK 기름은 60불로 남아 있어. 예. 그런데 국제 시세가 이렇게 70불이야. 네. 그러면 재고 자산 평가액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죠. 시세가 더 비싼데. 네.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예. 안 하지. 예.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건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네. 50불로 남아 있고 60불로 남아 있는데 국제 시세가 45불이야. 예. 그러면 S-오일도 평가손, SK도 평가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평가손을 더 크게 받아요? 오른쪽 게 더 SK? 오른쪽 거지. 이게 더 받네요. 예.
여기는 60불하고 45불 간의 차이인 15불, 배럴당 네, 15불의 평가손을 받는 거고 네. S오일은 배럴당 5불밖에 평가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유가가 하락할 때는 네. 선입 선출보다도 SK 같은 이런 방법을 평균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냥 뭐 총평균법 이러는데 예, 예. 뭐 그냥 가중평균법의 한 종류예요. 어때요? 앞에서는 유가가 하락하니까 S오일이 선입 선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저때 2020년 상반기 저때 S오일이 이제 유가가 굉장히 안 좋아서 S오일이 그냥 뭐 한 분기에 조 단위 영업 손실을 볼 때거든요. 예. 뭐 SK도 무지막지한 영업 손실을 볼 때인데 유가가 이제 계속 이렇게 꺼졌어. 유가가 꺼질 때 선입 선출하는 S오일이 총평균법으로 하는 SK보다도 더 평가 손실을 적게 본다. 왜? 재고 자산을 더 낮게 잡고 있으니까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재고 자산 가격보다도 더 떨어질 때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들 그냥 그러네. 거의 모든 매체들이 뭐 선입 선출을 하게 되면 S오일의 기말 재고의 금액이 이게 작으니까 평가 손실이 커진다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고 평가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잘못됐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JY님께서 대표님 완전 똑똑하세요. 네, 뭐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예. 하여튼 그 상식적으로 그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저거 어떻게든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저걸 왜 이렇게 회사마다 다르면 왜 투자자들은 자율권을 어떻게 줍니까 봅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회계라고 하는 있도록? 게 통일시켜서 우리가 왜 이런 봐도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게 어. 다 그냥 통일시켜 놓으면 되지. 통일시켜놔야지. 그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회계 기준원에 말씀하시죠. 회계 기준원에 가서 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각자라고 해서 헷갈리게 하죠? 재고자산 평가라는 것은 뭐 업체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 당연히 다른 거고 네. 또 이제 업체마다 뭐 다 그 다른 거고 뭐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하니까 똑같은 되게- 정유회사인데 왜 달라요, 다르게? 예? 간판만 바꾸면 똑같이 SO일이 SK 되는 거지. 뭐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지금 그 한국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갭에서는 후입 선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입 선출이요? 예. 선입 선출도 아니고 예. 나중에 들어오는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니까 그건 또 무슨 옛날에 말이야. 들어온 놈은 계속해서 그냥 재고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IFRS에서는 후입 선출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상식적이지 그래서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방법이라면 선입 선출이건 총평균이건 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원래 자연에서는 물통에다 물을 붓고 물을 위에서 푸는 방식인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수도꼭지를 트는 방식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선입선출 때도 있고 후입선출 때도 있죠.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선입 선출하는 게 S오일이잖아요. 네. SK는 평균으로 내서 네, 다 짬뽕에서 하는 거고 네, 총평균으로. 다른 정유회사들 다 있는데 다 짬뽕으로 주로 하고 S오일만 선입 선출로 하는 거죠. 지금. 아 정유사들 중에서요? 네. 안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평균법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평균법을 많이 써요? 예. 평균법이 간편해요 또. 예, 간편하고 정유 평균법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실제로 모셔서 네. 물리적으로는 진짜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섞이냐 이런 그 박스에 이런 그 통에다가 아니, 물리적으로는 모르죠. 원유를 부을 거 아니겠어요? 섞이지. 원유를 부어서 위에서부터 꺼냈으면 후입선출이고 그런 게 아래서부터 뽑았으면 선입선출이고 아니면 한번 저어서 쓰면 평균 아닙니까? 뭐 아니 기름이 그러면 늦게 들어온 놈은 위층에 있고 먼저 들어온 놈은 밑에 깔려 있고 기름이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원유가? 그렇습니다. 굳이 그냥 여기서 들어- 돌아가는 원유가 거 있습니까? 그냥 원유가 들어가면 그래요? 굳이 왜 섞입니까? 그냥 들어가면 섞이는 거죠. 아니 아, 왜 원유가 그런가? 섞이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가만히 두면 안 섞입니다. 몰라요. 나는 그까지는 몰라. 예. 가만히 두면 안 가만히 두면 안 섞입니다. 해양에서 바닷물도 해류가 도니까 이게 도는 거죠. 밑에 있는 게 왜 위로 올라옵니까? 위에서 부을 물리적으로는 때 위에서 부을 때 비중 차이가 다르지 않으면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니 근데 물론 그건
이론적으로는 정말 사뿐히 내려놔야지 가능하지. 사뿐히 내려놔야지. 부으면 섞일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건 뭐 이제 우리 이프로가 워낙에 뭐 이상한 진행자 이투도 진투도 오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천재적인 것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재무제표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이 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호기심 천국이었습니다. 자, 아시아제일검 김수원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인사. 예. 안 섞이는데. 다음에 과학자분을 불러보죠. 과학자분을.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윗 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윗 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